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27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근대 철학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사실 서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모던, 근대라고 표현을 하죠. 근대 철학에 참 중요한 주제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은 바로 그 근대의 출발점에서의 프란시스 베이컨의 철학입니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다 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 근대 철학의 아버지다 라는 별명은 르네 데카르트죠.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대라는 시대가 인류의 역사에서 철학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철학사에서는요, 근대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몸통이 근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 앞의 시기를 우리나라 말로는 전근대, 그래서 P-R-E를 붙여서 프리모던이라고 표현하고요. 근대 다음을 포스트모던, 포스트는 이탈하다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후에 오는 이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모던의 특징을 이탈하는 특징이 바로 현대 철학의 특징인 거죠. 포스트 모던 철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모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요. 제가 오늘 수업의 초반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바칼로레아를 여러분과 함께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철학적인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대성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대라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근대성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근대 철학에서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만은 꼭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과 본격적인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근대 서양 사상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근대 서양 사상, 우리가 배우는 철학이죠. 오늘 배우게 되는 프란시스 베이컨, 다음에 배우는 데카르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를 들면 물건으로는 세 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 다음 사건으로도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총균 쇠일까요? 그래서 물건 세 가지와 사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이 작업을 충실히 하시면 그 다음 내용들은 술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의 뉴 탐스런 강의의 특징은요, 깊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그냥 지식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사고를 함으로써 이해를 도와주고 또 재밌는 작업도 함께 하고자 여러분들한테 손을 뻗치는 거거든요. 그 손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오늘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온 얘기는 지난 시간에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확인 차원에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는데요.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그리고 동명 소설의 제목을 가지고 만들어진 장자크 아노의 장미의 이름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설명드리면서 강조했었던 내용이 있죠. 인류의 역사의 흑역사, 1000년 가까운 깜깜한 암흑기, 다크 에이지. 이 시기를 왜 우리는 깜깜한 암흑기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지식의 통제에 있었다. 그래서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식을 통제하고 또 지식을 독점하게 되면 권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로 내신 문제를 내는지 정보를 한 명이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에게 권력이 있을까 없을까? 친구들이 막 붙겠죠. 당연히 권력은 지식의 독점에서 나오죠. 지금 우리나라의 바로 위에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기술들을 통제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정신교육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식을 통제해야 되겠죠. 그래야 권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권력이 쉽게 무너지는 건 지식이 흐트러지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흐트러진다는 건 대중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이 슬픈 열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슬픈 열대에서 레비스트로스의 이 슬픈 열대에서 아주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어떤 원주민들을 조사를 잘 관찰법을 써서 해봤더니 추장이 완전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권력을 쥐고 있는지 아세요?
글을 읽을 줄 아는 게 추장밖에 없는 그 원주민 중에. 그래서 글이 어디 외부에서 오면은 다 가지고 가가지고 추장한테 이거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써있네. 심각하네. 이거 빨리 준비하게. 말했는 권력이 나왔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추장은 글을 읽을 줄 아는 게 아니었어. 연기를 하는 거지. 근데 왜 그 연기를 열심히 했을까? 권력을 놓치기 싫었겠지. 중세시대가 깜깜한 암흑기였다는 건 중세의 봉건적 질서에서 이 교회가 탄탄하게 정보를 독점했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 소설과 영화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건 거죠. 다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세가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일반인들의 삶은 암흑기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위의 구조는 아주 탄탄한 봉건 질서였고 거기에서 원탁의 기사 아서 왕이 나오는 것처럼 기사라는 신분적 질서도 탄탄했던 시기였던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오늘 또 수업하면서 꺼내고 있냐. 바로 오늘 근대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기라. 다시 한번 앞에서 얘기했던 이 내용과 지식의 독점 그리고 뒤에서 얘기했던 원탁의 기사, 신분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시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근대의 특징, 근대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어떤 사건이, 어떤 물건이 이걸 연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다음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두 가지의 그림은 중세의 그림이고 근대의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외젠 드라크루아의 1831년 자유의 여신이 민중을 이끌다라는 작품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과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뭡니까? 굉장히 평면적이고 입체적이고요. 평면적이다라는 건 여기에서 쓰였던 게 여기에는 없죠. 원근법이 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화려한 색감이 막 돋보이고요.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그림과 이 그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역시 신성시 여기는 신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시대로 얘기하면 헬라이즘이 되겠죠. 중세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다 무슨 후광이 비치고 있잖아요. 근데 근대 시대에 무슨 후광이 비치나요? 아주 현실적이죠. 주인공이 누구죠? 인간이에요. 다시 과거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의 인간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인간이 주인공으로서 다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 근대 시대에 쓰여지는 소설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야하거든요. 야한 게 재밌을까요? 물론 연결은 될 수는 있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다 막 이 얘기하면 막 웃고 막 너무 좋아해요. 피 끓는 청춘이니까 당연히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요소가 야하다라는 것과 통하는 부분이 뭐냐면 야하다라는 건 결국 사람의 감정을 다루고 주인공인 인간의 마음과 사랑, 증오 이런 것들을 다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카메론,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이런 것들이 재밌는 이유는 중세적인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예요. 물론 뭐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다뤄지지만 풍자적으로 결국 이 시대에 이 그려진 그림은 이 시대하고는 완전 다르죠. 왜? 주인공이 인간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부활을 뭐라고 하죠? 르네상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린 뭐 하고 있어요? 중세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걸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오늘 프란시스 베이컨이기 때문이죠. 다음 여러분들이 이 핵심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 인본주의의 부활에 있다라는 대답과 연결될 수 있는 다음 문제도 제가 한번 철학적인 사고를 같이 하자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찬찬히 여러분들이 저를 멈춰놓고 감상하셔도 되니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 그림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실 수 있을까요? 별들이 막 보이고 있죠? 저의 의상과 잘 어울립니다. 그죠?
제가 일부러 딱 맞춰서. 자,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요? 재미난 제목들 많이 얘기하세요. 사실 이 그림의 제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작자도 미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은 여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가 이 사람이 갇혀 있는 것에서 탈출하는 듯한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의 제목을 Great Escape라고 짓고 싶고요. 대탈출 혹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혹은 대전환.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의 제목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우주 밖을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근대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철학사에도 이뤄지니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인류의 대탈출이었다. 너무 멋있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요. 이것이 근대성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다음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죠. 이 지도가 바로 우리가 명명하고 있는 이 근대성이 시작된 지점을 가지고 온 지도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거죠. 세계사적 변화, 즉 근대성이라는 게 왜 하필 여기서 시작됐냐라는. 자,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했던 작업 중에요. 20강이었죠. 자, 20강에서 비슷한 지도를 갖다 놓고 에게 문명 지도였습니다. 또 철학적인 질문을 제가 날렸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철학이 왜 하필 에게 문명 지역에서 출발이 됐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아니, 문명이 많았잖아요.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더스. 많은 문명들 중에 왜 하필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철학이 출발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답을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이 지도도 비슷하거든요. 왜 여기에서 근대성이라고 지금 명명하는 그러한 시기가 시작될 수 있었냐? 그것도 15세기, 16세기 요 시기에 말이죠. 자, 결론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중세 신학적 세계관에서 탈출해서 근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이 출발할 수 있는 요소가 이 지도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북부 이탈리아에서 15세기에 출발했던 15세기 후반에 출발했던 르네상스, 문해부흥. 이 문해부흥이라는 건 고대 그리스의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논리였는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있었던 문화 유물이나 인간을 다뤘던 자료,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후마니타스라고 표현하는 인문학이 메디츠 가문을 중심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요소들이 증폭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되는 철학자들도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 영국에서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퀴즈를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명명한 15세기, 16세기의 근대성이라고 하는 모더니티라는 게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의 물건과 연관이 됩니다. 세 가지의 물건이 뭘까요? 첫째, 나침반. 두 번째, 활판 인쇄술. 세 번째, 뭘까요? 화약입니다. 왜 그것이 이 시대를 끌고 들어왔을까요? 조금 이따 연결해서 설명드리고요. 세 가지의 사건도 이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근대성이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었어요. 동양권이 아니라 여기에서였죠. 르네상스, 종교개혁, 자연과학의 발달이라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물건은 세 가지인데요. 나침반이 왜 하필 저 지역에서 근대성이라는 걸 유럽이 아주 빨리 시작할 수 있었고 중세라는 암흑기를 문을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었느냐? 바로 나침반이라는 건
세계관의 변화와 연관이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점점점 멀리 가면서. 자, 그 다음에 활판 인쇄술이라는 건 뭘 상징하느냐? 지식의 보급화죠. 요거 중요하잖아요. 지식의 대중화라는 건 선생님이 아까 뭐랑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권력이 분산되는. 요즘 사회의 권력은 참 많이 분산되어 있죠. 이 근대 사회가 활판 인쇄술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현대 사회의 권력이 분권화가 많이 된 이유는 뭐예요? 인터넷의 발달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마지막, 화약이다라는 건 뭐와 연결될까요? 화약은 누구에게 치명타였을까요? 예전에는 막 치킨 게임, 막 칼싸움, 막 글라디에이터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막 이게 누구예요? 다 원탁의 기사 아까 그죠? 다 기사들이었다. 근데 화약은 뭐야? 막 이러는데 빵 이러면 끝나버리잖아. 그럼 뭐예요 이게? 기사들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봉건적 신분 구조의 변화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막 신분 구조가 뒤집히는 거죠.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신분 구조가 뒤집힐 때는 극심한 변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중세 시대를 끝낸 이유는 이 세 가지 물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르네상스, 인간 이성의 복원이죠. 개인주의 신앙,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미에 배웠던 루터와 칼뱅이즘, 이 두 가지가 바로 종교 개혁인데요. 이런 것들은 중세 봉건 질서, 봉건 교회를 깨버리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자연과학의 발달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자료실에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고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32페이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 출발점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나침반과 활판 인쇄술, 화약은 어디가 더 먼저 개발을 했죠? 동양이 더 먼저 했어요. 활판 인쇄술 이런 거 원천 기술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질문이 이어지죠. 그러면 동양은 근대화라는 게 언제 됐다라고 그래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어떤 학생은 야, 우리나라 근대화는 언제 됐니? 그러면 우리나라요? 산업화 이후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나 조선이죠. 그 다음 청나라나 일본을 봤을 때 언제가 근대화가 됐다라고 합니까? 뭐 예를 들면 뭐 19세기 뭐 요 정도. 그럼 아까 얘기한 서양은 15세기, 16세기가 근대인, 동양은 19세기. 그러면은 뭐 300여 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동양은 되게 미개한 나라들만 있는 건가요? 근대성이라는 게 되게 늦어서 우리 대한민국 전신이 조선 굉장히 미개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나라인가요? 그런 식의 자학사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걸 보고 이제 자학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 지금 세계사를 정리하는 관점이 서구 주도적인 거죠. 서구에서 정리하는 세계사예요. 특히나 마르크스 사상의 역사 발전의 5단계설과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명명하는 근대성이라는 거에 틀에 맞춰서 우리는 뒤처졌네 라고 사관을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컬러가 있는 거예요. 동양은.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어쨌거나 세계사에서 명명하고 있는, 우리가 서구 중심으로 세계사를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이야기한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더 빨리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구 애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저걸 가지고 계속 팽창을 해서 사실 그 끝자락에서 아직까지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서구인들이 쫙 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식민지 개척하고 우리 동양은 서세동점, 세력이 우리를 점하게 됐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더욱 동양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는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오늘 배우게 되는 프란시스 베이컨, 두 번째는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왜 이들이 중요하냐? 이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근대의 출발이에요. 이 사람은 별명이 근대 과학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근대의 아버지들이에요. 이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중세의 문을 닫아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그 중세를 깜깜하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연 건 거죠. 그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자연관에 녹아 들어있어요. 그 자연관이 뭐죠? 자연을 인간이 정복할 수 있다라는 개념. 과학을 가지고 또 인간 이성을 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새로운 관점을 철학적으로 퍼뜨리면서 이 유럽 사람들은 자연은 우리가 개발할 것. 자연을 막 개발해. 나침반 막 밖으로 나가. 막 중세 막 구조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 뭐 지식이 보급화돼. 새로운 눈이 더 많은 사람들이 뜨게 돼. 막 그러면서 자연을 개발하다가 나가볼까? 동쪽 미개한 것 같은데 가가지고 점령해볼까? 이렇게 된 건 거죠. 결국엔 저런 물건들을 우리가 먼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가 이런 것들을 먼저 다양하게 쓰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서세 동점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고요. 그런 의미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철학과 데카르트의 철학을 열심히 우리가 배워보고 그것이 결국 근대성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오늘 끝에 나오는 문제까지도 술술 풀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전반부에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면서 아주 중요했던 부분들을 설명하고 나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프란시스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철학이 정말 위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러면 자연을 정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오늘날 환경 분야에서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정복지향적 자연관을 내세웠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환경 문제의 원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개론적 세계관을 얘기한 데카르트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복하자?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제가 첨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베이컨의 철학과 데카르트의 철학을 환경을 오염시켜 놓은 주범으로서 못돼먹은 철학자들 이렇게 보는 것도 안 되는 건 거죠. 왜냐?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새로운 세계관과 철학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베이컨의 철학을 우리가 자세하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자, 준비한 표는 여러분들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베이컨과 데카르트를 살짝만 비교를 해보고요. 우리가 살짝쿵 비교를 해보면 저 뒤에 나오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경험론입니다. 합리론이에요. 경험론은 후천적인 경험을 중시한다는 거죠. 이성의 순수한 사유의 능력을 강조한다. 주로 이것은 관찰과 실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귀납적 사고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사유를 통해서 3단 논법으로 전개해가는 방식의 연역 추리, 연역법이다라는 것이 이쪽에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 둘은 아까 선생님이 열심히 공을 들여서 설명해 온 것처럼 서양의 근대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적인 진리인식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신학적 세계관이죠. 이 신학적 세계관이 뭐죠? 근대가 깨고 싶었던 세계관. 그게 언젠가요? 중세의 세계관. 그러면 또 하나 연결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철학이 출발될 때 깨면서 등장했던 게 뭐였죠? 20강에서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돌려서 한번 보세요. 뭐였죠? 그렇습니다. 신화적 세계관을 깨면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필라소피, 철학이라는 게 등장할 수 있었다. 매우 비슷하죠. 흡사합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요동치는 시기를 그래프에 이렇게 그려본다면 참 재밌는 그래프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시대의 그래프가 갑자기 확 요동치는 이 시기는 언제 올까요? 만약에 뭐 근대, 현대 쪼갰으면 이제 현대 다음에 어떤 시대가 뭐 어떤 요소 때문에 뭐 이제 활판인쇄술 뭐 인터넷의 발달 뭐 이런 거 다 나왔잖아요. 뭐 우주인의 조우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의 역사를 확 바꿀까요? 예. 어쨌거나 서세동점을 넘어서는 동양인들이 그러한 미래를 빨리 예측해서 그것의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양인으로서. 그리고 동양인의 중심에 한국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 얘기까지가 지금 쭉 풀어쓴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했던 이 중세를 끝내고 근대가 시작되면서의 얘기였고요. 자, 시험거리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귀납법과 연역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써드린 대로 베이컨 귀납법, 데카르트 연역법인데요. 대표적으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낱낱의 사물들을 경험하고 실험하고 결과를 이끌어내면 프란시스 베이컨이 좋아하는 것처럼 과학적 인식 방법, 즉 귀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까마귀 까맣다, 일본의 까마귀 까맣다, 미국의 까마귀 까맣다. 그래서 까마귀는 까맣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연역법은 대표적으로 3단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고로 죽는다. 이런 논법들을 갖고 옵니다. 자, 귀납법의 장점이 있죠. 확장성이 넓어요. 금방금방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단점도 있죠. 뭐냐? 이 논리적인 비약이 심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결론을 이끌어내기엔 어렵잖아요. 연역법의 장점은 뭐죠? 확실한 데 있습니다. 확실한 데. 이건 유용한 것들을 많이 내는, 지금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시험거리예요. 잘 들어보세요. 유용한 것이 많이 창출돼요. 유용성. 이 베이컨의 특징이죠. 확실한 것이 많이 창출됩니다. 확실하죠. 그러나 영역의 확장 능력은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뭐 고작 해봤자 뭐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그 뭐야 뭐. 확실하긴 하지만 빈틈은 없지만 영역의 확장성은 떨어지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의 사상을 하나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제가 자리를 좀 옮겨서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베이컨의 사상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뭐 베이컨 하면 학생들이 베이컨 먹고 싶어 막 이러는데 뭐 그렇게라도 기억하세요. 프란시스 베이컨을 베이컨, 혀 끝에 느껴지는 베이컨의 뭐 맛있는 맛, 혀 끝에 느껴지는 경험, 경험주의자죠. 그래서 베이컨은 영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경험주의의 어떤 영국 경험주의의 창시자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중시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이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이. 근데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무슨 지식이 중요한 거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자, 노란 펜, 빨간 펜, 뭐 보라색 펜 다 갖다가 이제 열심히 제가 필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라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으니까 유용성을 창출해야 돼요. 유용성.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이 유용성이라는 게 귀납법 같은 걸로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유용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유용한 것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너붐 오르가눔 이런 책 얘기를 들어보시면 또 이제 확인을 하시겠지만 유용한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확실한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게 원천이 아니라 원천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우리의 경험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막 경험을 하는 것들에서 유용한 지식이 추출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베이컨. 그래서 베이컨이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과학적 인식 방법인 거. 그럼 과학적 인식이 뭐냐? 자, 2번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베이컨 하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문장이 하나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요즘에는 이것을 많이 이제 바꿔서 뭐 행동하는 것이 힘이다. 뭐 이렇게 행동주의 강조하기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지식이다. 그럼 뭐? 유용성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죠. 힘이 되지도 않는데 그게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한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장에 가가지고 하나도 써먹을 게 없어. 그게 유용한 지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뭔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은 그 뒤에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실용주의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아주 실용성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근데 빨간 펜이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아는 것에다가 밑줄이고요. 힘에다가 밑줄입니다. 자,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겁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나를 알아야 될까요? 내 짝꿍을 알아야 될까요? 인간을 알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는 것의 대상은 뭘까요? 대자연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초반부에 한 20여 분을 왜 공들여서 근대성의 출발이 중요한지 설명한 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매칭을 한번 시켜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근대성이라는 건 암흑기를 깨고 등장하면서 뭐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 이런 것들을 서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그게 근대성의 출발이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동양이 먼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철학과 데카르트 철학에 있다. 그럼 프란시스 베이컨의 철학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자연관이 그 이전과 완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연관이 어떻게 되려나? 자, 자연을 아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자, 화살표가 이렇게 가죠. 대자연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건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빨간 펜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해라는 것은 또 뭐가 들어가는 거냐? 이게 바로 과학적인 인식을 통해서 과학이라는 채로 걸러내야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가 노붐 오르가눔이란 책에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강조하는 태도를 확인을 할 건데요. 과학적 인식이라는 건 결국 자연을 이해하고 과학적인 채로 걸러서 거기에서 쓸모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때 완성이 되는 건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문장은 우리가 대자연을 이해하고 이용하고 정복함으로써 과학적인 인식의 틀로서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3번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대자연을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있죠. 네. 여러분들도 다 있고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자연을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선택지에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 굉장히 좋은 태도잖아요. 윤리적이고. 베이컨은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아니에요. 대자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인간의 과학이라는 채로 걸러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러면은 막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산책을 막 하는데 나무가 있어요. 막 봄을 막 날씨도 너무 좋아. 막 이런 날은 산책을 하고 싶잖아요. 딱 보면서 나무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나무야, 너는 참 산소도 주고 참 너무 좋다.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나무 이렇게 하겠죠.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베이컨식으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다. 어떻게 봐야 돼요? 나무 이렇게 보면서 재료, 종이를 만들어야 돼. 지식을 보급할 거야. 너를 배워서 인간에게 유용한 걸 만들 거야. 이래야 되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베이컨은. 그러니까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을 일명 뭐라고 하느냐. 자, 노란 펜으로. 우리가 TV 속에 뭐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아이돌들. 그죠?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그 선입견과 편견을 우상이라고 표현해요.
자, 우상은 각각의 우상들의 내용이 있지만 그것이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는 종족의 우상,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 마지막 리을 완성되네요. 극장의 우상.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마 뉴탐스런을 보는 학생들은 아마 학교에서 윤리와 사상을 다 수업을 하는 학생들일 거예요. 물론 이걸 가지고 뭐 지난번 강의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철학 공부를 하는 대학생이 보기도 하고, 저의 강의의 애청자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님도 있으십니다. 제가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내신 공부나 뭐 이런 걸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거 다 설명하시죠. 제가 깊이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종족의 우상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는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은 저 나무 위에 종달새가 봄을 찬양하기라도 하듯이 아름답게 우지짓고 있다. 이건 내 마음이 투영이 된 거죠. 그래서 종달새가 우지짓고 있다. 종달새가 지금 배고파서 울고 있는지 뭐 짝짓기를 하려고 찾고 있는지 뭐 휘파람을 불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실험과 관찰 검증을 해야 나오는 건데 그 전에 선입견과 편견으로 바라보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동굴의 우상은 뭐냐? 나의 동굴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나의 경험에서만 나오는 것. 시장의 우상은 시장에 가면 뭐가 많아요? 시장에 가면 막 돈도 있고 물건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말이 많죠. 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없는 말도 만들어 놓고 있을 거야 라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어버리는 것 자체가 바로 선입견일 수 있는 거죠. 극장의 우상은 이게 문제인데요. 학설, 아주 권위 있는 학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극장에 올라와 있는 극을 현실과 똑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천동설을 그대로 믿어버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지동설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과학적인 인식의 채로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라는 건 이용하는 것이고 대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 제가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는 이 글, 여러분들도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이 글을 보면서 노붐 오르가눔이라는 책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라는 걸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노붐 오르가눔은, 노브는 지금도 뉴라는 어원으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불어에도 노보라고 남아있습니다. 새로운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신기관이래. 신기관. 근데 잘 보시면 종래 철학에 종사한 사람들은 실험을 일삼는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독단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었다. 실험하는 사람들은 뭐와 같다. 자, 여기에 들어갈 곤충을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자, 실험을 그냥 하는 사람들은 오직 그것을 수집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데 급급한 거죠. 자, A에 들어갈 곤충이 뭘까요? 곤충이? 정답은?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뭘까요? 네,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개미는 완벽한 철학의 길을 걷는다라고 베이컨이 보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죠? 그냥 데이터를 수집하고 끝나는 거예요. 박물학 같은 거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과학적인 인식의 채로 걸러서 나에게 쓸모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개미는 뭐 개미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곤충 박사면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베이컨이 보기엔 개미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끝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독단적 추리가들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풀어서 집을 짓는 누군지 아시겠죠? 요 곤충은 뭘까요? 정답은 그렇죠, 거미입니다. 거미. 거미를 제일 비판해요. 이게 뭘 비판하는 걸까? 스콜라 철학을 비판하는 거예요. 스콜라 철학은 뭐죠?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세 후반기의 철학이에요. 이거 쓸모없는 거 하는 거다라는 거. 그러면 쓸모 있는 걸 하는 곤충 C는 뭐가 들어갈까요? 제3의 길을 걷는 곤충은 정답! 그렇죠, 꿀벌입니다. 귀여운 꿀벌이.
나와 있습니다. 왜 꿀벌이 가장 올바른 철학의 길을 하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까요? 꿀벌은 대자연에서 꽃가루를 수집해 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오성 속에서 녹여요. 지금 나오고 있죠, 설명이. 그걸 녹인다라는 건 과학적인 인식의 처해로 걸러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걸러내가지고 뭐 여왕벌을 먹이든지 뭐 꿀을 생산하든지 뭐 벌집을 만들든지 필요한 걸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참된 철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필기했던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문장이 명확해지나요? 사실 노붐 오르가눔 할 때 오르가눔은 유명한 철학자의 책입니다. 퀴즈를 낼게요. 오르가눔은 누구의 책인 줄 아세요? 수강후기에 열심히 담아보십시오. 이 노붐 오르가눔은 노붐 오르가눔이니까 새로운 기관이라는 표현이지만 사실 새로운 기관이라는 건 과거에 오르가논이라는 책을 썼던 철학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비판하느냐? 네가 얘기했던 건 한낱 쓸모없는 철학이야. 왜? 너무 자연을 중시 여기는 목적론적 세계관과 목적론적 존재론을 강조했고 그리고 그것이 유기체적 자연관으로 연결이 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건 3단론법 같은 걸 강조한 연역법을 강조한 너의 철학은 쓸모없는 거야 라는 걸 살짝 비꼬고 있는 게 바로 이 책. 누굴까요? 네. 정답을 써보세요. 제가 혹시 압니까? 대단한 선물을 보내줄지. 자,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십시오. 베이컨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었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양쪽에 기둥이 있는데 배가 한 척 막 대항해 시대를 펼치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대항해 시대. 이것이 바로 본인의 철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기둥은 뭐죠? 중세입니다. 이 신기관 그리고 학문의 진보 이런 책을 썼던 베이컨은 본인의 철학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했던 내용들 다 풀어놨고요. 이제 배운 지식들 우리가 그냥 썩히면 안 되겠죠. 어때야 돼요? 유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라도 문제를 푸는데 아는 것이 힘이 되어야 되죠. 이때 힘은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킨다. 누구예요? 베이컨. 자, 그래서 베이컨의 이야기 중에 맞는 걸 골라봐라. 기억, 인간은 자연과 생태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안 되죠. 이거는 뭐예요? 자연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이용해야 될 대상으로 이해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연결되는 게 리을 아니겠습니까? 자연은 인간의 유용성과 달리 독립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면 자연 자체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고방식이어서 안 되는 거죠. 니은입니다. 자연과학적 지식이 참된 지식이며 이를 잘 활용해야 된다. 요게 정답이죠. 디귿을 잘 보세요. 자연을 알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과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시면 자연을 알기 위해선 선입견과 편견, 아이돌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과학적인 채로 유용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혼동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을 알기 위해서의 선행 조건이죠. 그건 뭐예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 7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사례들의 공통점을 추출함으로써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한다. 이건 뭐예요? 여러 가지 사례들, 한국의 까마귀, 뭐 독일의 까마귀, 뭐 이탈리아의 까마귀 하면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귀납법. 아래는 당연히 연역법. 그죠? 자, 그러면 7번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보시면 가를 중시하는 사상에서 긍정, 나에서는 부정. 그러면은 가는 귀납법에서 긍정을 해야 되는데 1번 인간의 경험으로는 진리를 인식할 수 없는가? 안 되죠. 가가 당연히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경험으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긍정이 아니라 no가 돼야 되니까 요거는 틀린 문장이 되겠죠. 2번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참된 지식인가? 요게 정답이 되겠죠. 왜요?
요게 귀납법을 중시하는 베이컨의 입장에서 당연히 동의하는 것이겠고요. 연역법을 강조하는 데카르트의 입장에서 이것을 참된 지식이라고 보기엔 어렵겠죠. 왜? 데카르트는요, 연역적 추리, 즉 연역법에 의한 확실한 지식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것은 우연히 일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고 비판하거든요. 자, 나머지 부분들도 전부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반대로 엮여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문제 12번인데요. 12번 문제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베이컨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데카르트 얘기를 잠깐 선생님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 앞에 선택지 1번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갑과 을이 누군지를 연결해 봐야 되겠죠? 갑. 갑은 실험을 중시한 기납법의 창시자로서 그의 철학은 근대 과학의 방법론을 확립하는 데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럼 갑은 아까 문제 6, 7번 문제처럼 누구죠? 프란시스 베이컨. 자, 그리고 아래 을은 근대의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이원론의 창시자로 알려있다. 이원론의 창시자라는 건 인간의 이성과 이성이 아닌 부분을 나눠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한다, 거론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머리가 중요하다, 그럼 몸은 기계에 불과하다. 생각하는 힘이 없는 자연물들은 기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게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표현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데카르트와 베이컨을 찾고 푸는 문제니까 1번 갑은 베이컨,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자명한 진리, 요거는 데카르트의 이야기죠. 자세히 우리가 배우겠지만 베이컨은 그것을 동의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인식 방법에 의한 유용한 지식을 강조하는 거죠. 2번 갑은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함으로써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웠던 베이컨의 사고가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을은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는 학문 탐구 방법을 진리인식의 기초로 한다. 관찰과 실험은 누가 좋아했어? 베이컨. 그러니까 베이컨만 알아도 이 문제는 풀 수는 있어요. 자, 4번 을은 진리인식에 방해가 되는 선입견과 편견을 우상이라고 하여 타파할 것을 역설하였다는 누구? 베이컨. 오늘 우리가 자세히 배웠죠. 갑과 을은 모두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세계관이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아니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근대성을 출발시킨 사람들로서 뭘 깼다? 신학적 세계관을 깨고, 그럼 뭘 만들었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공들여서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던 문제 12번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들은 오늘 우리가 배웠던 베이컨만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어서 그 다음에 찬찬히 진행되는 강에서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열망했고 또 새로운 시대를 과학의 힘으로 뉴 아틀란티스를 열고자 했던 프란시스 베이컨의 사상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역시 영국의 사상가들이면서 또 이 영국 사상가로서의 국가라는 것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되는 홉스의 사상, 휴메의 사상 쭉쭉쭉 나가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미리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